가 정지됐어도 재직 중인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수사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로 인해서 강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해석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형사상의 특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제 수사하더라도 전혀 불소추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특검도 지금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의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세월호 7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하는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도요. 7시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탄핵과 특검은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탄핵과 특검은 상당 부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네. 이게 학계의 분석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일부에서 내부 전상망에 체포 얘기까지 네. 썼다고 하는데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일단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발부받는 다음에 소환에 응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실제로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물론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고수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회와 검찰이 대통령을 휘두르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여러 학자들이 지금 헌법을 과감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법률로 정한 수사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늘 특검팀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청와대가 협조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 자, 이정현 대표가 지난주였습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을 지지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주 구설에 휘말리는 편인데 사실 최다 출연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이 말은 했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해명입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해명.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 야당들이 즉각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모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될 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데
그게 관철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란 얘기였나요? 그게 이 대표의 해명인데요. 예. 하지만 원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또 그 발언은 먼저 들어보시죠. 예.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탄핵하자.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손에, 그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예. 자, 이 발언 들어보면 좀 명확하게 비교적 분명하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대표는요, 이 관련된 질의응답을 2분 25초 정도 동안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쭉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탄핵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기운이 나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뭐 야당이 그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상 탄핵 추진한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 이정현 대표가 자, 야당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탄핵을 실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언론들도요. 자, 다른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이 탄핵 관철하면 내 손에 장 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자, 이 대표는 이 언론들이 다 왜곡을 하고 오보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많은 언론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그 장을 지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아까 이정현 대표는 뭐 간장에 손을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설이 좀 분분한데요. 첫 번째로 이 손바닥 장자를 써가지고 예. 이 손바닥을 뜨거운 걸로 지진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류, 간장장이란 뜻으로 본다고 하면 이 손가락을 뜨거운 장 같은 데 넣어서 같이 지진다, 조린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이 대표가 쓴 거는 이 뜻에 근거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국립국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손에 장을 지지다는 정확한 뜻과 장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자, 맨 마지막에 자, 어원을 연구하는 분들께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2004년 11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국립국어원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 청소는 스스로. 자, 지난 3일이었죠. 주말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가 끝난 이후에 경찰들이 당사 주변을 청소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예. 장신중 전 총경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자, 경찰관이 새누리당의 총수원인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사진 속에 경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당사 시설 보호를 전담하는 부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청소하고 시설 보호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직무 범위에는요, 치안 업무 보조가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인 정당 같은 곳을 경비하는 거는 법적 근거에 맞지만, 예. 직무 범위에 맞지만 이런 청소는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담당인 최성영 기동단장은 청소는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고 이 앞에 주둔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의 앞마당 청소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뭐 친절한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의 그 왼쪽 편이 JTBC 영상입니다. 보시면 바로 꺼지는 것처럼 확인이 되는데, 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찍은 장면을 보시면 소등 당시 그대로 켜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 왼쪽 화면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자, 시작해보죠. 카운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꺼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본 거는 그대로 소등됐을 때 그대로 켜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왼쪽에는 지금 맨 위 창문이 꺼졌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맨 위 창문이 꺼져 있고 밑에가 불이 켜 있거든요. 왼쪽에도 맨 위로부터 두 번째는 약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아니면 저 옆 건물이 비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맨 위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수나 이런 것들은 좀 예. 체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중앙민국 대사관실에서
네, 이거 트위터 꺼졌고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 때마다 미국이 했던 역할들을 모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 네이트하고 같이 나오시죠. 네, 환경재단은 JTBC 보도국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 씨의 국정기획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보도했다며 2016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사회혁신 고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환경재단은 JTBC의 국정기획 사건 보도로 촛불 집회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합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방송 간접 가능. 해주세요. 야, 페브 라이브 팀 안 나올 때 천천히 줄여줘. 왜?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복현 기자가 나왔군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서복현 기자가 나왔습니다라면서요.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안 보내드리고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아니 다른 질문을 생각했는데 방금 비하인드 뉴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는데 예. 출연자도 있고 취재 기자도 나오는데 혹시 방금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상대가 당황하면 혹시 미안한 생각이 좀 드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금도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근데 뭐 이번 것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다가 좀 궁금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방송은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궁금해지거나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성대 기자가 조금 오늘 당황하긴 했지만 내일 답을 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다른 인터뷰하는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거고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것만 못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끔 뭐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다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건 뭐 어느 분을 인터뷰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력 인사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당황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만큼 질문이 날카로워서 사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당황하면 동병상련이 좀 느껴져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저는 뭐 지난 소셜 라이브에서 강버대 선배가 좀 질문을 집요하게 해서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어하는. 그런가요? 네. 이번에 그 파란 잠바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집회 6차 집회 때. 그거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저희 회사 로고를 제대로 이렇게 인쇄해서 하려면 그게 몇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급하게 좀 열 몇 벌을 구해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뭐 기자들은 아직까지도 불만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따뜻하긴 한데 그래요? 그 당시 강보대 선배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는 이제 무릎을 덮는 것을 몇 번 강조했었던 거죠. 작은 기자가 입으면 무릎을 덮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대로 이렇게 회사 마크 넣어서 하려면 몇 달 걸린다고 해서 아직은 안 된 거니까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 네, 가도 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소셜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라이브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도돌이표입니다. 예. 오늘 페북 라이브를 심수민 기자랑 하게 됐는데 심수민 기자는 오늘 출연을 했고 전 출연이 없어서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오늘 키워드들을 정한 배경은 뭐냐면 이미 그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고 새롭게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제 2막이 열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정조사였고 또 오늘 뭐 특검의 일부 파견 검사들도 결정이 됐는데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정조사 오늘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국정조사와 특검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먼저 오늘 도돌이표 아시죠? 뭐죠? 도돌이표.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반복됩니다. 오늘 도돌이표라고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오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요. 국정조사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핵심 인물인 청와대 경호실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이 나왔고요. 또 그 경호실에 이영석 차장이 나왔고 또 각 참모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서와 힌트 또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큰 관심이었는데 결론은 도돌이표였습니다. 왜 도돌이표였냐면 오늘 일단 첫 번째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에 이 대면 조사도 없었고 그리고 또 회의로 직접 주재한 경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또 본관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예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관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다. 관저도 집무실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한광옥 비서실장은 관저에 있어도 집무실이 있고 관저에 있으면서도 직무를 볼 수 있다. 똑같은 대답을 했고요. 또 기존에 국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공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을 해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제출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 기자도 검찰 출입을 하지만 검찰에서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상당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자리인데 전혀 오늘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돌이표 국정조사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일지라고 정했습니다. 그 오늘 자료 제출 요구의 중심이 바로 일지였습니다. 일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으면 도대체 누굴 만나고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보고를 했고 다 일지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 일지를 관저 일지를 공개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제가 좀 출연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관저에는 관저 당직 일지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2006년이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죠. 참여정부 시절이지만 비단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MB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관저 당직 일지라는 것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보시죠. 2006년 2월 18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관저에 많이 머물렀을 때고요. 이때도 당직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당직자들은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순번을 정해서. 그 보면요. 여기 뭐 8시부터 12시 반까지 지구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네 분이. 그리고 또 이후에 가족식당에서는 오찬이 있었고 또 이후에 또 대식당에서도 만찬이 있었다. 누구와 했는지 참석자까지 적혀져 있죠. 그리고 밑에 지시사항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일에 그 외부에서
인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수문이 바로 그 관저를 청와대 내에서 관저를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문 근처에서 아마 연날리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연날리기에 관련해서 그 날렸던 방편과 얼레를 거실 벽에 걸어두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세세한 지시사항도 있고요.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로 작성이 그렇죠. 됐지만 예. 사실 1년이 지나서 보면 이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세하게 그렇죠. 정리가 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2월 19일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누구랑 만약에 그 지금 뭐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통화 내역이 분단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뭐 익숙한 이름도 있었을 텐데 전날에 이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이 됐기 때문에 각 이 선출자들한테 전화를 한 내역이니까 분단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저 일지가. 그리고 이 관저 일지는 이렇게 부속실로 보내져서 다시 부속실 일지로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방금 보신 거는 평일이었고요. 또 1년 후는 이렇게 전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이기 때문에요. 관저뿐만 아니라 이 여민관, 지금은 위민관이라고 한다는데요. 위민관. 비서관들이 예, 모여 있는 그렇죠. 곳이죠. 또 본관 집무실에서 집무. 그리고 특이할 점은 역시 노 전 대통령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참석자가 누군지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렇죠. 또 저녁 일과 후에도 진료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진료를 받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이 역시 부속실로 보내지면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일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노무현 정부가 특별해서 이런 일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청와대 부속실 참모들은 항상 이 대통령의 일정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에 지금 뭐 유선 보고를 받았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지까지 같이 공개를 한다면, 물론 가공되지 않은 당시 기재됐던 그대로 공개를 한다면 의혹이 조금이라도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일지 공개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청와대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예. 이걸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오늘 제가 그 심수미 기자는 특검 관련된 부분들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봤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사실 2가지만 적었는데 3가지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보안손님이란 단어를 뽑아왔고요. 또 의료가방을 뽑았는데요. 보안손님은 뭔가요? 보안손님, 말 그대로 보안을 지키는 손님입니다. 손님이라는 것은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보안손님이라는 용어를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국정조사를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호실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저 출입을 할 때 경호실에서 여러 사람들의 검색도 하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 보안손님은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경호실에서 자체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실에서 미리 사전 조율이 되면, 부속실에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경호실에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검문 검색만 해서 바로 관저를 출입시킨다고 합니다. 보안손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경호실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안손님이 누가 있었느냐라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일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초반에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나와서 관저 출입 일지를 의원 개개인별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했다는 것이냐,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이 경호실에서 몇몇 일부 의원들에게 가서 관저 출입 일지에 샘플을 들고 간 모양입니다. 한 장짜리 샘플을 들고 가는데요. 거기에는 이름과 뭐 날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비고란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지워져 있었고 이런 양식이 있었다 정도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건 보고가 아니다, 또 경호실에서는 뭐 보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황당하네요. 예, 그 중에 비고란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의료 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관저를 출입한 사람 중에 누군가 의료 가방을 들고 갔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4월 16일의 샘플은 아니고 다른 날짜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16일 날 뭐 진료를 받았다 이 부분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일단 누군가가
관저를 출입하면서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박 대통령을 진료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서 누구인 것이냐, 과연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요. 또 하나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모님이란 내용도 좀 네, 확보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모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어디서 나왔냐면요. 청와대 의약품 사용 내역을 봤더니 사모님이 사용한 걸로 돼 있다고 나왔답니다. 2015년 6월경이에요. 그러면 사모님, 과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사모님이라 할 리는 없고 과연 이 사모님은 누구인 것이냐라고 했는데, 의무실장이 오늘 사실은 10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출석한 시간이 5시입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은데 5시에 나와서 사모님이 누구냐 했더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혹은 최순실 씨가 약을 타가서 사모님이라고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 국정조사에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또렷한 답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특검 인선이 꾸려진 만큼 사실 강제 수사가 빠르게 돌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다음 키워드는 강제 수사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심수미 기자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수사가 될 텐데 특검에서 그럼 강제 수사가 어떤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특검들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핵심 그 피의자들의 집무실, 그 당시엔 집무실이 아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기선 제압 같은 것에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료 확보하는 차원과 함께 어떤 기싸움이거든요. 이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빠르게 인선을 꾸리겠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그런 진용이 꾸려져야 이런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위를 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와대 경호실도 압수수색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압수수색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 경호실을. 예, 만약에 특검에서 강제 수사를 마음을 먹는다면 경호실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급 비밀이 뭐냐면 1급 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취급 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감사원장, 국정원장 이 정도 순이고요. 2급 비밀은 뭐냐면요. 외청장, 그러니까 뭐 검찰청장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자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2급 비밀에 대한 취급 인가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검찰청장이 만약에 비밀 취급 인가권을 주면 검사들이 2급 비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하다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에 전례가 있죠. 사실 국정원 압수수색도 했었거든요. 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때도 역시 비밀 취급 인가권을 받아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오거나, 지금 이미 박 대통령의 의료 의혹과 관련해서 대리처방, 불법 대리처방 의혹이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의약품 반입 반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경호실 압수수색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2급 비밀은 사실은 뭐 검찰총장의 비밀 취급 인가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특검이니까 뭐 검찰총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차관급 이상의 인가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검에 좀 의지와 맞물려 있는 문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계속 이제 의료법상으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고 이걸 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실 국정조사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경호법과 관련해서라면 사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걸로 보입니다. 아까 국정원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꾸려진 10명의 검사 그리고 4명의 특검보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특검의 의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이복형 검사가 그렇죠. 포함이 됐죠. 네.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동훈 부장검사 그렇죠. 한동훈 부장검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한동훈 부장검사는 지금 그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검사와 함께 현대차 수사를 같이 했었던, 그렇죠. 사실
지금 부장검사, 지금으로서는 대검 특별수사단, 그렇죠. 특별수사단에 소속된 검사입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올해에는 대우조선 해양 비리를 수사를 해왔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경제, 금융 수사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개인적으로 친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뇌물죄, 그러니까 이번 수사의 성패를 뇌물죄 그리고 방역특검이 거의 우린 돈만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이제 한동훈 부장검사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저도 이제 지금은 정치부에 있지만 검찰 출입을 했었는데 한동훈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기업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 내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고요. 아무래도 이번 수사가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복형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이죠. 수사팀장과 함께 뭐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호흡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뭐 특수본에 있었던 기존 검사도 많이 갔죠. 거기에 부부장급으로 네, 많이 부부장급도 갔습니다. 갔죠. 부부장급도 갔고, 뭐 지금 보면 특수 1부, 특수 2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이 한 3-4명 정도 합류를 했고, 이번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추가로 더 그렇죠. 오게 됐죠. 추가로 10명 정도가 더 올 겁니다. 예, 그 얼굴,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 직전에 이 특검 수사팀에 확정이 된 검사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 독촉이 와서 당장 내일부터 아마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 자료 검토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아마 이 검사들은 기록 검토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이 아직 다 공사가 꾸려지지 않아서 아마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예. 수사 착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현안 부분은 심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앞서 잠깐 오늘 뉴스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그 세월호 7시간과 함께 중점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뇌물죄 혐의 부분인데요. 이게 오늘 이제 당장 내일 국정조사에 그렇죠. 청문회죠. 그렇죠. 당장 내일 청문회에 9개 기업 총수가 모두 다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사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뭐 롯데 그리고 아까 포스코 또 현대차 등등 유수의 기업들이 너무나 사소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좋게 포장되는 뭐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다 이제 대통령 독대 자리나 그런 걸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일이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게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이만큼 잘 하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좀 너무나 사실은 그렇죠.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검 관계자하고 좀 이렇게 뭐 고민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좋게 포장된 국책 사업 혹은 뭐 국정 운영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도나 목적성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혹은 그리고 그 이득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한 푼 대통령에게는 이득이 가는 것이 없다라는 점인데,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또 최순실 씨가 굉장히 오랜 40년의 기간 동안 이 재산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일단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예. 다시 좀 보충을 해드리면 현안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기업에 현안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약 조건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문제가 나왔죠?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 국산 맥주를 파는 데 있어서 수입 맥주보다 그렇죠. 불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뭐 문제는 예를 좀 들면 해결해 세금 달라. 문제가 네. 있을 것이고요. 인허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뭐 노사관계 얘기도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 엄정한 법칙. 그런 현안들은 다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될 텐데 이 기업들마다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을 가지고 만약에 박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재단에 기금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다라던가 아니면 최순실 씨와 관계된 어떤 다른 기업에 일감을 주게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현안과 맞물려서 뇌물죄의 어떤 대가성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걸린 현안 문제는 향후 특검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이 현안이냐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까 그 심수미 기자가 보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데 대통령은 사실은 대부분의 통치를 다 하는 거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부분인데 과연 특정한 대가를 노리고 대가와 부정한 청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명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까 대법원 판례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정말 두 번 다시 없으면 좋았을 법한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이 기존에 불행하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97년도 대법원의 판례를 되짚어 보면 대통령의 그 직무 영역이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명목의 어떤 재단 혹은 뭐 협회 이런 쪽에다가 돈을 내라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뇌물이다라는 식의 그 판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판례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판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 좋을 일일 텐데 어쨌든 기존의 판례는 있습니다만 이 판례에 모든 걸 다 끼워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판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약간 판례 취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특검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되게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 단순히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뭐 선생님들 촌지 뭐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애를 100점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청탁을 한 학부모들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어버이날에 뭐 크게 뭐 봉투를 들고 간다거나 백화점 상품권들을 뭐 내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 애 100점 주세요라고 내가 청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촌지도 예를 들었지만 뭐 그 돈 자체에 그런 부정한 청탁이 담겨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는 그만큼 더 충실히 수사가 돼야 되고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고 본인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부인을 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수사를 해야 된다면 더 촘촘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그 진술들이 많이 확보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수미 기자가 지금 법조 출입이기 때문에 특검 취재를 앞으로 계속해서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이 특검 취재가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수미 기자의 활약 잘 지켜봐 주시고요. 무려 법조로 5년 출입한 저희 JTBC의 화석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수미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앞으로 내용으로, 계속 저희 소셜 라이브는 계속해서 아마도 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슈가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뭐 그 비슷한 얘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